반은 불경기가 3개월, 6개월 안에 온다. 나머지 반은 불경기 안 오고 회복이 된다. 이렇게 진짜 갈라져 있어요, 미국이. 이렇게 불경기가 당장 안 올 거면 반등 랠리도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언제 빠져나갈 거를 정확히 생각하고 사야지 깨질 때 막 계속 같이 무너질 거 아니면은 인플레이션이 4.5%에서는 심하게 둔화되지 않으면 경제가 안 꺾여요. 오늘 모신 분은 윤재성의 월가의 투자책 저자시죠. 뉴욕생명 자산운용 윤재성 CIO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월가. 저희가 항상 그 월가의 동향을 눈치를 좀 살피느라 매일 아침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막상 월가에서 이제 계시는 분이 오시니까 여러 가지로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게 많이 생기네요. 예. 일단 800조를 굴리시는데 이렇게 지금은 큰 자금을 굴리시지만 이제 과거에 다 그런 그 작은 돈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보니까 우리 윤재성 CIO님도 과거에는 그 단기 트레이딩도 하시고 뭐 그러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의 투자 패턴으로 바뀌시게 된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진짜 그 800조를 굴린다는 게 제가 직접 돈을 다 관리하는 게 아니죠. 부틱 모델에서 저는 위에 앉아서 컨트롤 타워에 앉아서 여러 가지 투자가들의 투자를 이렇게 일일이 이렇게 하다 저렇게 하라는 사람은 아니고 그분들이 못하고 잘하고 평가를 매기면서 바꾸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코치죠. 그렇죠. 전체적인 어쨌든 자금 운용을 예. 그렇게 크게 하시고 또 그것도 이제 실무적인 또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죠. 그렇죠. 코치죠. 뺄 사람 빼고 바꿀 사람 바꾸고 이런 거는 하죠. 네. 근데 제가 직접 뛰어서 골을 넣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 800조에. 그건 그렇고 제가 어렸을 때 저는 90년대 후반기에 그 증권사에서 일했지만 그때는 펀드 매니저보다 트레이딩 플로어에서 있는데 개인적으로 투자를 많이 했어요. personally 개인 돈으로. 그래서 99년 2000년 랠리 갈 때 제가 제일 크게 갖고 간 인텔 주식 매력적이게 돈 많이 번 것도 있다 보면은 그러고 적당히 큰 이익을 보고 막 꺾였을 때 판 것도 있지만 어마어마하게 코 깨진 과목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코 깨졌는데 지금은 다시 고쳐졌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 버블 같은 상황이 생기면은 그거를 굳이 너무 쫓아가지 말고 만약 모멘텀 트레이딩도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그럴 거면은 이 기차에 이게 너무 빨리 확 올라갔다 내려가니까 중간에 타도 되고 너무 늦게 타갖고 잘못 내려오면은 그게 한강 갈 이유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한국말 표현. 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한강 갈 사람을 면했다 그러고 금년 들어와서는 너 때문에 주식 못 샀다 그러고 지금쯤은 또 다시 고민을 하실 거예요. 네, 그렇죠. 지금 이게 꺾이는 시점 아닌가. 네. 하여튼 그래갖고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그리고 젊었을 때는 15년 이럴 때는 개인적으로 앉아서 택티컬 트레이딩을 했죠. 네. 근데 이제 2015년부터 이 총 CIO 투자 담당자가 된 후로는 매크로만 하고 일일이 택티컬은 밑에 직원들한테 맡겼는데 코비드 때 우연스럽게 김현석 씨가 찾아올 때 그때 출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집에서 제가 또 다시 트레이더들하고 대화하면서 트레이딩을 좀 했죠. 그러다가 찍고 몇 번 제대로 마치고 그러다가 작년 9월에 좀 잠잠해진 이유가 경기가 꺾이는 게 보이는데 전 출장을 많이 다녀요. 외국도 내부도 미국 안에서도 다니면서 트레이딩은 안 되니까 이제 경기가 꺾이니까 여기선 적당히 접고 채권으로 가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그러셨군요. 예, 그런 것도 있고 주식이 좀 비싸다고 생각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일본으로도 비켜가고 그게 잘 됐고 빅텍, 매그니피센트 세븐을 놓쳤다 그러면 놓친 거 맞지만 미국 주식이 지금 올라갔다 내려오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예. 우리가 미국인들이 그 금융 부자가 많은 이유가 장기 투자를 하기 때문이다라는 확고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요즘은 또 단기 트레이딩도 많이 한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미국인들의 그 투자 패턴은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미국도 젊은 분들이 그러니까 문제가 나이를 별로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은데 젊은 분들이 저도 그랬고
당연히 하고 싶죠. 막 급하게 많이 네. 벌고 싶을 때. 그리고 저도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진짜 제가 투자 잘하는 줄 알았어요. 뭘 사면은 뭘 사도 올라가. 근데 이거 다 올라갈 때 자꾸 바꿔 타봤자 다 올라가는 상황이고 2000년도 중반 가서 꺼질 때 제가 느꼈어요. 아, 이건 내가 아니구나. 참 신기하지 않아요? 제가 하는 일이 이거 분석도 하고 그리고 트레이딩 플로어에서 리스크 매니지먼트 했는데 자기가 투자하는 거는 분석을 못 해갖고 내가 진짜 잘난 줄 알았어요, 진짜. 네. 그러면 지금 그 말씀에도 사실은 그 답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좀 오랜 투자를 하신 분들은 결국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장이 올라갈 때 해야 돈을 벌고 내려갈 때는 아무리 잘해도 안 된다. 그쵸. 시장 자체가. 그래서 매크로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책에 나온 건데 누가 그러시더라고. 워런 버핏이 한국에 와서 그 고객들 돈 모으는 거에 실패했대요. 너무 길게 보니까 한국 분들은 빨리빨리 안 그렇죠. 맞는 거야 성격에. 그러고 뭐 하워드 마크도 여기 포함했는데 그분이 그러잖아요. 채권하시는 분이지만 디스트레스 좀 위험한 채권하시는 분인데 자기는 40년 경험상 그 6번의 그 디시션이 6번은 안 바꿨대. 그러니까 계속 채권 투자하면서 방향. 그럼 매크로를 안 본다 그러시지만 그러니까 뭐 매크로를 막 지키면서 투자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매크로의 영향은 투자에 포함한다는 표현이겠죠. 그럼 그 매크로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경기 지표라고 좀 이해를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 매크로 지표는 어떤 거예요? 지표라는 게 뭐를 보냐고요? 시그널. 예. 책에 죄송해요. 책에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데 그걸 뭐 다는 설명을 못 드리죠. 짧은 시간에. 그렇죠. 예, 간단하게. 책에 포함되어 있어요. 아니 왜냐면 한국은 우리는 이제 아무래도 그 경기 민감주라고 해가지고 그 이 경기 사이클을 많이 타는 우리가 이제 수출하는 나라다 보니까 그래서 OECD 선행지수, OECD 선행지수가 바닥에 턴을 하는 시점에 뭐 철강주, 화학주, 맞아요. 반도체를 그때 사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요, 우리가 있거든요. 맞아요. 100%. 이거는 90년대 초반기에 제가 시작할 때 미국의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그렇게 말했어요. 미국 경제를 보고 싶으면 코스피를 봐라. 아, 코스피? 왜냐하면 코스피가 그 수출하는 나라 회사들이잖아요. 아직도 그게 이제 한국도 그 컨슈머 마켓 소비자 마켓이 되니까 뭐 100% 그건 아니지만 진짜 90년도는 엑스포트가 제일 강했어요. 그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early 그 recovery 할 때 cyclical 한 주식들이 한국이었어요. 네. 지금도 그 월가에서 미국에서는 그렇게 한국의 코스피를 하나의 지표로 보나요? 그렇게 정확히는 이제 더 이상은 아니죠. 왜냐면 한국만이 아니고 그때 중국이 없었고. 그렇죠. 지금은 중국, 비엔남 뭐 별의별 게 많은데 그래도 아직은 한국은 그런 나라죠. 엑스포트. 근데 외국인들의 시각에서 한국 증시 혹은 한국 주식시장 이쪽에 투자 매력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요즘. 왜냐하면 계속 팔기만 해가지고. 왜냐면은 지금 레이트 사이클 되니까 이렇게 되면 엑스포트가 약해질 거고 그러면 한국 환율에서도 뺏기고 주식에서도 뺏길 건데 주식은 많이 내려왔어요. 그렇죠. 근데 환율에서 아직도 뺏길 게 남아서 아직은 안 사실 것 같아요. 팔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한국에 대해서 그럼 가장 좀 투자하기 꺼려지는 거는 환율 문제라고 봐야 될까요? 그것도 포함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제 위기가 생기면은 저는 뭐 작년에 뭐 1,500까지도 그거 가능하다 그래갖고 사람들이 1,500 언제 가냐 안 간다 그러는데 환율. 네, 그러니까 가능하다 그랬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1,400쯤 가 있어야 되는데 막고 있으니까 뭐 일본 정부도 그렇고 한국 정부도 그렇고 지금 환율을 좀 지키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지금은 좀 누르고 있는 상황이다 인위적으로. 100% 누르고 있는 거는 다 확인이 됐죠. 네. 지금 투자를 우리가 잘 하기 위해서는 책에서도 투자 원칙을 중요시 여긴다,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가지고 있으신 어떤 투자 원칙, 뭐 여러 개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어떤 겁니까? 어떤 스타일로 투자하냐고. 저는 가치 투자가라고 발표를 해요. 저는 가격이 좀 짭짤해야지 사고 그거 아니면은 굳이 살 필요 없다. 근데 가치 투자는 좀 기다려야 되죠. 그렇죠. 그 주식이 내 가격으로 내려와야 되고 모멘텀 주식 투자가들은 또 이 책에 다 써 있는데 어디서든 그 방향만 파도 같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많을 때 그 방향을 잘 잡고 좀 되도록이면 일찍 사서 일찍 팔아야 되고 그걸 잘 하셔야 되고
그 모멘텀은 언제든지 기회가 있죠. 언제든지 뭐든 뜨는 주식이 있으니까. 섹터가 있고. 그러면 가치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그 기준 같은 게 있잖아요.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할 때 이거는 괜찮은 주식이네. 이걸 어떻게 판단하세요? 또 이것도 디테일하게 말을 하려면 책에 들어가 있는데 죄송해요. 다 책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려서 이런 질문이 그게 심플한 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으니까 뭐 한국 같은 경우는 뭐 PER로 따져가지고 뭐 이렇게 뭐 싸게 보는 경우도 있고. 아니요, 그건 무조건 봐야 되고 그 PER가 지금 비싸잖아요, 빅텍. 그래도 사시던데 한국 분들은. 그러게요. 빅텍 지금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미국의 그 빅텍 지수 이 말을 잘못해서 제가 욕을 많이 먹는데요. 이 주목을 갖고 계신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공격하시더라고요. 이게 보면은 금년에 1년을 보면은 그 earnings는 별로 그렇게 좋게 안 움직였어요. 그렇죠. 뭐 요번에 비트했다 그래도 뭐 adjusted earning을 비트했는데 옆자리로 earnings는 갔는데 P는 29에서 35로 갔다가 지금 내려오는 방향이에요. 그럼 애플 같은 주식은 진짜 year over growth가 빵이에요. 근데 거짐 40% 떴다가 지금 꺾이고 있고 뭐 테슬라도 다 뭐 어떻게 말하나 그렇게 막 대단한 그 이익을 키우는 기간이 아닌데도 주식은 막 뜨는 이유가 뭐예요? 투자가들이 그래도 사고 싶어하고 AI 때문에.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AI 버블 계통인데 보니까 엔비디아 빼고는 earnings가 그렇게 많이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즘 그 주가의 변동성이 되게 그 하락폭들이 좀 큰 것 같아요. 미국도 갑자기 실적이 생각보다 뭐 안 나와서. 근데 또 때로는 이게 피크아웃 아니냐. 잘 나왔는데도 그래서 뭐 메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갑자기 또 쭉 빠지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earnings만 보면 안 되죠. 메타는 제가 개인적으로 사고 팔고 해서 지켜봤는데 이번에도 남번은 좋았는데 두 가지 안 좋은 게 그 컨퍼런스 할 때 말하는 걸 들어야 돼요. 이제는 희망이 어떻게 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직원을 많이 자르고 그 구용 하이어링을 못 하고 있어요. 필요한데도 그 말을 아쉬운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첫 번째 문제였고 두 번째 문제는 아무래도 그 선전에서 이익이 보는데 선전은 경제의 흐름을 탄다. 그러니까 경고죠. 이제 경제가 꺾이는 거면은 그 선전 그 revenue, earnings도 안 좋을 거라. 그래서 꺼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많은 그 경제 전문가들도 그렇고 또 이런 기업들도 자꾸 이제 그런 경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 리세션에 대한 미국의 경기 침체. 지금은 뭐 3분기 GDP가 4.9% 나오고 상당히 좋지만 앞으로는 꺾일 것 같다. 이런 것을 엄살로 보는 분들도 있고. 또 이게 진짜 제일 재밌는 거가 뭐냐면요. 이런 서베이. 투자가들이랑 밥 먹으러 가면 서베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모아서 너희들의 위견이 이렇다고 발표해주고 뭐 뱅크 아메리카 메럴 린치는 막 진짜 여러 막 몇백 명의 투자가들의 그 질문을 해서 표현하는데 진짜로 딱 반으로 갈라져 있어요. 반은 불경기가 뭐 3개월, 6개월 안에 온다. 나머지 반은 불경기 안 오고 회복이 된다. 이렇게 진짜 갈라져 있어요.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굳이 다 불경기를 부르는 건 아닌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불경기가 온다고 봐요. 온다고 보세요? 그 온다면은 뭐 언제쯤 예상을 하세요? 저는 작년 12월부터 내년 3, 4분기 아닐까 그랬는데 그래서 주식이 한 2분기부터 꺼지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은 내년 1, 2분기 계속 밀리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다 보여요. 시간이 지나면은 다 보이는 게 미국 정부가 돈을 막 쓰는 거야. 너무. 그렇죠. 근데 뭐 한국도 뭐 그렇게 뭐 그러니까 저희가 좀 요새 희한한 게 미국의 그런 경기 지표가 그렇게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 인덱스가 한 뭐 105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전에 같았으면 이 정도 괜찮았으면 금리에 대한 이슈 있고 했으면 한 뭐 115 이렇게 갈 것 같은데 못 가는 게 계속해서 국채 발행이 예정돼 있고 너무 세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뭔가 문제가 약한 부분이 있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보다도 지금 그 20년, 30년 역사를 보면은 110이 진짜 픽이에요. 그래서 지금 픽 거짐 다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자 올리는 거 이제 만약에 한 번 더 올리면 끝이고 저는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100%는 아니에요.
못 올릴 수도 있고 그때쯤 되면 경제가 이제 약해지는 게 더 보이면은 그리고 불경기 예상하면은 달러 세지고 세 번째 지오폴리틱 때문에 세지고 그래요. 그렇게 말하면은 지오폴리틱 때문에라도 100불 찍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저는 110이면 달 것 같아요. 여기서 너무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하긴 그 정도에도 상당히 강한 거죠. 역사상 제일 강한 거예요. 그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어떤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또 변수로 이스라엘 그 중동 전쟁이 벌어진 거잖아요.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좀 애매한 게 그 첫째 그 사람들의 그 시민들의 목숨이 다 많이 안 좋은 상황인데 계속 진행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장기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오늘 보니까 사우디랑 뭐 쿼타르 뭐 그 나머지의 그 아랍 나라들이 이스라엘한테 경고를 하더라고요. 이 전쟁 때문에 팔레스타인의 시민들의 인생까지 너희들이 뺏으면은 이거는 더 큰 일이 생길 수 있다는데 이스라엘은 끝까지 갈 것 같아요. 뿌리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증권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월스트리트는 사람들의 인생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돈만 그렇죠. 보는 상황에서 보면은 관찰하면은 솔직히 레바논,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서는 나올 게 별로는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에서는 그 테크놀로지의 그 회사들, 벤처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좋은 회사들이 나오는데 그것 빼고는 뭐 기름이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큰 관심이 왜 있냐? 이 전쟁이 미국이 끼고 이란이 끼고 나머지 만약에 나머지 아랍 나라들이 이게 끼게 되면은 이게 크게 기름 문제가 더 커질 수가 있어서 관심이 있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이랑 진짜로 하마스만 이렇게 투덜투덜하면은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다들 걱정하는 게 하마스 뒤에는 이란이 있고 이란 뒤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있는 게 아니냐. 요거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그 기름값이 이제 폭발하면은 어떻게 되냐. 근데 그게 걱정돼요.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이 상황에서. 근데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면은 유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꾸 꺾이는 느낌. 기름은 지금 신기한 것 같아요. 기름이랑 금도 제가 금을 이제 드디어 사야 되겠구나 모으기 시작했는데 불경이 되면 금도 꺼지다가 회복해요. 기름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기름은 너무 높은 가격에 있고 금은 깨지기 시작해서 다행히 한 번 샀는데 세 번 나눠 산다 그러고. 근데 보니까 불경기면은 내려가야 되고 지오폴리틱은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이만큼 지켜주는 것도 신기해요. 지금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 지금은 주식을 할 때가 아니다.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러니까 주가가 싼 거 아니냐, 이럴 때 싸게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진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거 지나서는 불경기가 기다리고 있는데 요 이스라엘 이슈가 끝나더라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한국말로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뭐 5분 빨리 갈라다 평생을 빨리 간다. 그러니까 지금 같을 때는 채권 이자도 그렇고 하이힐드 제가 작년 11월부터 하이힐드가 아예 주식보다 더 낫지 않을까. 왜냐면 주식은 옆자리 가고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은 상황에서 한국은 배터리 뭐 이런 코스닥, 미국은 나스닥 이런 거 비싼 가격이어서 역사상 비싼 가격에 굳이 얼만큼 더 갈 거라고 이거를 기회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좀 신기해요. 그런 분들이. 그러면 그 포트폴리오상 주식과 뭐 그런 채권의 비중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쉽게 생각해서 60, 40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갖고 가고 있어요. 주식이 60? 예. 그러니까 개인적인 저도 제 돈을 브로커한테 맡긴 돈이 있고 뭐 제가 투자하는 그러니까 재미로 하는 돈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브로커 돈도 공개했어요. 왜냐면은 뭐 객관적으로 제 개인 돈을 공개하면 사람들이 좀 와닿을 것 같아서. 근데 작년 9월 중간 뭐 말에 이 S&P가 4,250일 때 60, 40에서 이거는 이제 40, 40, 20으로 가져가겠다. 20은 현찰. 현찰을 들고 있겠다. 그리고 11월에는 아예 하이힐드 이자가 좀 높은 미국 위험한 채권이 더 낫겠다. 주식은 옆자리로 간다. 그러다가 그 쫙 떴잖아요. 그 7가지 과목 때문에 이제 내려오고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 다 틀렸다는데 보니까 괜찮아요. 수익이. 왜냐면 4,250에서 뭐 그때 뭐 그때는 4% 지금은 5.25% 뭐 이렇게 꾸준히 뭐 4.7, 4.8% 벌으면
브레이크 이븐이 4,450인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이힐드 사면은 브레이크 이븐 4,600. 그러니까 아쉬울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 대신 뭐 매그니피슨 7만 사신 분들은 그래도 나는 그것보단 더 벌었어. 근데 그분들은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이게 바블이니까 바블은 계속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연말까지 방금 말씀하신 듯이 이게 좀 잠잠해지고 불경기가 아직 당장 안 오면은 연말 반등 랠리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 7개 빅테크 기업들. 뭐든지. 네. 지금 보니까 많이 사람들이 고민해서 10% 이상 주식이 꺼졌어요. 네. 이 상황에서 계속 무조건 꺼진다는 꼭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반등이 있을 수 있어요. 기억나신지 모르지만 2007년도에도 그때 뭐 그 미국의 베어 스턴스가 망할 때 그때 20% 회복. 2008년 3, 4월에 반등 랠리였다가 8월에 9월에 50% 깨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불경기가 당장 안 올 거면 반등 랠리도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저는 그 레버리지 하지 말라, 숏 하지 말라 그랬는데 저도 저번에 어떤 다른 쇼에서 그랬어요. 이렇게까지 막 주식이 막 뜨면은 욕심나서 나도 하지 말라는 거 나도 안 하는 거 한 번은 해봐야 되겠다. 레버리지 숏.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짭짤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변동성의 이 공포심이 커진다고 하더라고요. 아니요. 저는 공포보다도 그냥 안 좋게 생각해요. 레버리지를 안 좋고 숏를 안 좋아해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 채권 말씀을 하시니까 하이힐드 채권 쪽 투자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이힐드 채권과 관련해서도 요새 경고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금리가 높아지니까 이제 소위 하이힐드 신용 등급이 낮은 그 리스크가 큰 기업들은 이제 무너지는 일들이 연쇄적으로 반응이 나오지 않겠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는 저희 펀드 안에서도 개인적으로 short duration 이자 매추리티가 짧은 거를 갖고 가면 조금 퀄리티가 높아요. 아니면은 다 갖고 가고 싶으면 매추리티를 지금은 이자가 너무 높으니까 매추리티 다 갖고 와도 되실 때 double B only 좀 그 퀄리티가 높은 거 그 안에서도 트리플 C, 싱글 B 빼고 이렇게 갖고 가면은 불경기 생겨서 주식이 떨어지면은 그 하이힐드도 떨어져요 가격은. 그렇지만 그 안에서 많은 게 다 망가지진 않아요. 그러면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이게 변동이 좀 하이힐드니까 심하게 움직이는 안에 이자를 요새는 얼마 9% 받을까 이럴 거예요. 상당히 높네요. 네. 주식으로 요새 그 9%, 10% 수익 내는 거 쉽진 않거든요. 요새는 그렇게 6개월 안에는 재미 못 볼 것 같아요. 근데 그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그 상품을 보니까 그 TMF라고 티커 있잖아요. 3배 레버리지 채권, 미국 채권, 신년물. 무조건 안 한다고. 그런 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엄청 물리셨을 것 같아요. 저도 물렸어요. 저는 그 TLT를 사고 ZROZ, Zeros, 듀레이션이 꽤 긴 거를 사긴 샀어요. 30년짜리. 그리고 사고 팔고도 했어요. 그러니까 반등 조금 할 때 팔고 사고 트레이딩도 했는데 처음에 산 게 103불, 사고 팔고 한 게 92불, 97불 몇 번 했는데 지금은 cost basis가 뭐 96불 막 이럴 건데 85불인가 그래요. 10불 물려 있어요. 10%. 그러니까 한 그 미국의 그 뭐죠 국채 금리가 한 3.7, 3.8 정도 할 때 거의 고점 아니냐 하고 그때 한국에서 좀 많이 들어갔다가 한 40% 지금 마이너스. 좀 일찍 들어가셨죠. 그죠? 저는 한 4.1에 들어갔고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작년 금년 초에 돌아다니면서 한 3.5에서 3% 뭐 이렇게 심하게 갈 수도 있다. 근데 3.5는 예상하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면 지금 사시지 왜 안 사시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브레이크 그러니까 길게 보면은 미국 10년 채권은 3.5에서 4.5 사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지금은 그 R-star라고 그 연준이 뉴트럴 레이시 어디니까 아니야 그걸 올리는 바람에 이제는 뭐 3.5에서 5까지를 봐야 돼요. 이렇게 보면은 너무 일찍 사신 거죠. 그래서 이게 아무리 내 방향이 확신이 있어도 틀린 방향으로 가고 거꾸로 가면은 어떻게라도 더 더하고 이런 거를 기대해야지 그냥 막 3배 레버리지로 한 방에 들어가는 거는
투자의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보신 분들, 손해 보신 분들이 지금 뭐 물타기가 됐든 아니면 이제 5% 근처면은 거의 고점 아니냐 해가지고 지금 또 새로 많이 들어가신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미국 투자가들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뭐 이게 5.5 못 갈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30년은 벌써 5.2 뭐 이러니까 충분히 갈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계속 사고 있어요. 저는 이게 한 20bp만 움직여도 어떤 날은 그냥 10bp만 움직여도 그냥 사요. 계속. 낮은 가격에. 그러니까 올리게 낮은 가격이라니까 네, 그렇죠. 더 싸진 가격에. 근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월가의 투자자들, 그러니까 주로 헤지 펀드들이겠죠. 이제까지 하방, 그러니까 숏에 투자를 한 월가의 헤지 펀드들 세력과 그 다음에 상방에 투자한 주식에 투자한 또 헤지 펀드들의 세력, 이게 두 개가 부딪히고 있는데 누가 이길 것이냐. 그런데 올해 사실은 많이 올랐잖아요, 나스닥도. 그래서 좀 밀리나 보다, 상승한다고 생각하는 세력이 이기나 보다 했는데 이제 막판에 거꾸로지니까 이게 또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헤지펀드 이런 분들은 또 빨리 사고 팔고 하시니까 그리고 뭐 CTA라고 트렌드 팔로잉 하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투자하니까 이거는 누가 돈을 벌고 잃고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들은 웬만하면 돈 못 벌면은 집에 가시니까 잘 버실 거예요. 근데 일반 개미 투자가들이 그분들하고 이렇게 경쟁하면서 짧게 투자하는 거는 쉽게 돈을 벌기가 힘들 거예요. 힘들죠. 미국에서도 미국 주식, 잘 좋은 주식을 선택했을 때는 장기 투자가 결국 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워런 버핏 스타일이 한국에 안 맞는다고 보지만 역사상 그분이 제일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버신 분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 금리와 관련해서는 지금 거의 다 올라왔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요즘 6%, 7%까지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7%는 그러니까 제가 제일 크게 걱정하는 게 bond vigilante라는 컨셉인데 이게 80년도에 80년도에 일어난 일인데 미국 정부가 그때도 돈을 막 쓸데없이 막 써댔어요. 그래갖고 bond vigilante가 무슨 뜻이냐면 채권자들이 이자를 더 내놔. 정부 채권이지만 위험해. 그런 상황이 일어나서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거지. 그냥 경제 이런 모델링만 보면은 5%면 다예요. 그지만 여기서 5%에서 6% 가는 거는 겁나 사람들이 안 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숏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지만 5% 위에서는 미국의 큰 투자가들, 그러니까 long only, hedge fund 말고 traditional asset manager 분들이 많이 사시더라고요. 저희도 한 4.5%인가 4.4%에서 펀드, 개인적 말고 펀드도 이제 숏이었다가 롱으로 갔어요. 숏이라는 게 벤치마크에서 좀 덜 갖고 갔다가 더 갖고 가고 있어요. 수량, 액수. 알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많이들 걱정하는 게 지금 재정적자, 미국의 재정적자, 그것 때문에 또 어떻게 합의가 되느냐에 따라서 14일인가요? 11월? 미국의 셧다운 관련된 시한이 걸려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한국 투자자들은 되게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혹시나 또 합의가 안 될까봐. 가능하죠. 왜냐면은 하드라이너 리퍼블리칸 분들이 바이든 돈 네가 그렇게 맘대로 쓰면 안 된다 그러고 맥카르티가 그래도 합의해 줘갖고 밀려나가서 요번에 셧다운 가능성이 없진 않아요. 그때도 가능성을 거짓 100% 가다 주말에 해결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요번에도 셧다운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금주 그게 중요하죠. 수요일 날 페드보다도 트레셔리를 봐라. 거기에 또 펀딩 어떻게 발표가 나올 거 아니에요. 앞으로 돈을 얼마나 정부가 또 빌려야 되나. 그게 더 마켓에 관심이 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미국의 재정 적자가 커지는 것 자체가 투자자들에게는 두려운 상황으로 봐야 되는 거군요. 죄송하지만 미국 사람의 미국지만 바이든의 돈 쓰는 거는 진짜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3분기 4.9% GDP 성장하고 지금 아주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그런 어떤 세금을 막 풀어서 막 돈을 주는
돈 싸움이기 때문에 뭐 외국 기업이 됐든 미국 기업이 됐든 막 들어가지만 그것들이 완공이 됐을 때 수요가 과연 있겠느냐. 그러면 그때서부터 또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겠냐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불경기가 아예 좀 와서 이게 꺾인 다음에 다시 회복해야지 이걸 계속 미루면은 난 그래서 정부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정부의 역할은 불경기가 생겼을 때 경제를 그때 살리려고 돈을 써야지 그걸 막으려고 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돈을 그렇게 풀었는데 만약에 리세션, 경기 침체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신다는 거군요. 왜 미국 경제를 아시는지 많이 모르시더라고. 한국은 뭐 정부가 많이 해주니까 그렇죠. 그런데 미국이란 나라는 7년, 10년 만에 한 번씩 불경기가 생기고 망할 회사는 망하고 회복할 회사는 회복해서 다시 더 커지고 더 커지고 더 커지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태기 20년 전에 태기 거진 포함이 안 돼 있고 뭐 이런 나라인데 이걸 계속 막 선거 때문에 막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하여튼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이제 경기 침체를 예상하신다는 거고 내년 1분기. 네. 근데 또 이 경기 침체가 2분기. 1분기 연말부터 보일 거예요. 이게 꺾이는 게. 느낌 이렇게 오다가 정점은 한 2분기쯤. 근데 어떻습니까? 경기 침체가 오면은 지금 오히려 그 악재가 호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악재가 호재가 무슨 뜻이에요? 그 나쁜 그런 현상들이 좋은 걸로. 그러니까 그러면은 금리 더 이상 못 올리는 거 아니야? 연준에서 못 올리고 내려오죠 이자가. 그래서 채권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하하면 또 이 주식 시장은 또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언젠가는 있어요. 맞아요. 100% 맞아요. 주식은 그럼 꺼졌다 다시 회복. 근데 회복할 때 무슨 과목이 회복할 거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이거 말씀하시는 게 인덱스를 사면은 상관 안 해도 돼요. 인덱스가 알아서 가주는데 근데 과목을 사시는 분들은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잖아요. 2000년도에 제일 잘 나가는 회사가 시스코인데 그거를 2000년도 꺾일 때 갖고 있었으면 23년 후에 아직 회복을 못했어요. 그렇죠. 그 가격까지도. 그래서 이 무슨 과목을 들고 계실 때 이게 꺾여서 회복을 할 수 있는 회사인지 아닌지 그 확신이 있으셔야 된다고요. 근데 어떻게 보나요? 월가에서는 그리고 우리 윤재성 CIO님은 그 AI라는 게 계속해서 큰 트렌드로서 앞으로 시장을 끌고 갈 거라고 보시나요? 예. 근데 이것도 이게 셋으로 나눠야 돼요. 그 세미컨덕터, 엔비디아 있고 Magnificent Seven 그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인프라스트럭처 그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그 올리고폴리 그분들이 다 꽉 잡고 있어서 누가 컴피트 못 해요. 세 번째 과목은 아직 시작도 안 된 게 이 그 도움을 주는 회사. 그 일일이 막 사람들이 쓸 때 뭐 그 어플리케이션 해주는 회사. 그건 아직도 생기지도 않은 과목인데 그렇죠. 그쪽을 봐야 될 것 같은 게 이 엔비디아나 이 구글,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꽤 비싸요. 근데 이게 버블이 꺼질 때까지 이 비싼 가격을 지켜갈 것 같아. 언제 불경이 돼서 와장창 깨질 때까지. 근데 이 가격에 이걸 산다고 이거를 살 거면은 모멘텀 인베스터상 언제 빠져나갈 거를 정확히 생각하고 사야지 깨질 때 막 계속 같이 무너질 거 아니면은. 그래서 AI는 진짜지만 이 세 번째 과목 아직 생기지도 않은 그 주식들 뭐 생기긴 생겼지만 아직 우리가 발견을 못한 주식들 쪽에서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AI 이것을 활용해서 개인들로부터 혹은 기업으로부터 돈을 버는 서비스 기업들. 우리 한국에서는 요즘 그 관련된 기업이 의료기기 아니겠느냐? AI 의료. 의료가 뭐예요? 의료 병원 기계 우리 검사 받고 뭐 의사 대신 판독해주고 그런 거 변호사도 있고 뭐 그렇죠. 다. 근데 이게 보니까 AI는 이 랭귀지 소프트웨어 포함되는데 한국 말로 된 거를 외국에다 갖다 팔지 못해서 한국은 이게 좀 힘들 거예요. 하드웨어는 뭐 만들면 어디 가서 팔 수 있는데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저도 AI에다 물어보면은 한국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왜냐면 한국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 면에서 한국 분들이 이거를 만들어서 수출할 수 있는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한다면 가능성은 상당히 크겠네요. 그죠. 네, 소프트웨어.
근데 한국이 원래 소프트웨어에 세진 않잖아요. 그렇죠. 하드웨어가 세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도 그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그 어떤 직접적인 이유는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우려를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면 그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꺾으면서 불경기는 안 일으킨다고 그러시는데 역사상 제가 이것도 한번 발표를 했어요. 80년대부터 70년대부터 이렇게 보면은 불경기가 한 5번 왔는데 4번, 5번 왔는데 매번마다 soft landing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2008년도도 제가 말씀드린 게 베어 스턴스 랠리 할 때, 베어 스턴스 망했을 때 주식이 랠리 할 때 버난키가 불경기는 안 온다. 그러고서 어마어마한 불경기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연준을 무시한다는 건 아니지만 몰라요. 잘. 그리고 희망적으로 꼭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이 4%에서는 4.5%에서는 심하게 둔화되지 않으면 경제가 안 꺾여요. 그래서 리세션 없이 mild, 약한 리세션은 온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는 건 증시에는 호재지만 좋은 일이지만 인하를 하는 그 시점은 이미 증시가 망가졌을 때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내년 6월에 처음에는 100bp까지 예상하다가 그 futures 마켓이 지금은 50인가 35bp밖에 예상을 안 하더라고요. 그만큼 불경기 확률이 줄어드는 거지. 그래서 주식가 내가 이렇게 말해요. 주식 투자가들한테 여기서 기름값이 너무 떨어지고 이자가 미리 너무 떨어지면은 그러니까 long term 너무 좋아하지 말아라. 요번에 떨어지는 이유는 불경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다. 근데 그 미국의 그 소비 심리 지수라든가 여러 가지 그 소비 지표들, 소비 그 데이터들 보면은 소비에 대한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아주 돈을 잘 쓰는 것 같아요. 근데 갑작스럽게 이 리세션이 올 수 있을까 이런 왜냐면 일자리도 넘쳐나고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컨슈머들은 하루 아침에 돈을 안 쓸 수 있어요. 위협을 느끼면은 그래서 컨슈머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에. 그래서 이따가다 주식을 잘 못 봐갖고 와장창 깨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건데 좋게 보시는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요번에 인건비를 내놔라. 자동차 회사들한테도 막 지금 25, 30% 받잖아요. 3년, 5년 동안. 네. 이렇게 인건비를 계속 잘 올려주면은 잘 조심히 soft landing, 그 GDP가 뭐 1 밑으로 가더라도 네거티브는 안 된다. 그게 optimistic한 뷰고 pessimistic한 뷰는 안 좋게 보는 뷰는 리세션이고 아무리 좋게 보는 골드맨도 1% 밑은 예상해요. 그럼 둔화되는 거는 맞아요. 아 그렇군요. 지금 금과 관련해서 아까도 잠깐 좀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금보다도 사실은 그 비트코인이 더 많이 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안전자산으로서 아니에요. 안전자산. 아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에서 워낙 이견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제가 2000년도에 너무 고마운 분이 사봐라. 그래서 이더리움 비트코인을 샀어요. 아 그래요? 이게 한 10배 떴는데 저는 한 4배 밥 먹고 손 씻었다 그러면서 팔았다. 그래갖고 그 바보라면 바보고 잘 벌었다면 잘 벌었는데 이게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작년에도 방송에 나와서 그랬어요. 1,500을 기다리고 있다. 진짜 1년 넘게 기다렸어요. 팔아서. 그런데 딱 1,500 오니까 그 오는 이유가 FTX 사기. 그래서 아예 제 돈을 뺐어요. 미국은 구자가 따로 있어야 돼. 걔네들 구자가. 근데 이게 내 돈이 다 날아갈 수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이걸 갖고 있으면 안 돼서 빼버렸어요. 그래서 구자가 없어서 관심을 많이 껐는데 작년 초부터 2022년 초부터 이게 인플레이션 헤지에서 그냥 나스닥보다 더 베이타가 높은 이런 무브먼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데 지금 이게 올라가는 이유는 이제 미국이 허락했잖아요. 그렇죠. 퓨처스에서 비트코인 자체를 살 수 있는 거. 그래서 뭐 블랙락 뭐 이렇게 프로모트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그 일반인들이 이걸 살 거냐. 그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사면은 너무 올라갈 수 있죠. 이건 완전히 서플라이 디맨드인데.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아니에요. 블랙락이 아무리 이거 프로모트 한다 그래도
사람들이 아직은 안 살 것 같아요. 우리가 왜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냐면은 이게 이제 결국 달러의 그 안전자산으로서의 그 달러의 가치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그 미국 경제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이런 것이 점점 커지다 보면은 경제에는 글로벌 경제에는 상당히 큰 후폭풍 같은 게 오지 않겠냐에 대한 가능하죠. 고민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죠. 20년 후에. 지금 이미 시작은 됐다. 근데 비트코인이 굳이 그거의 위너인가? 젊은 사람들이 사는 거고 일찍 산 사람들이 웨일이고 그런데 지금 아직은 미국 사람들 비트코인의 그 믿음감은 없어요. 그러면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눌러서 그렇지 1,400원대 환율이어야 적정하다 얘기하셨잖아요. 예. 환율은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달러를 갖고 있는 게 유리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전 지금부터 내년 그렇죠. 여기 리세션이 보이고 생기면은 달러가 그때까지는 센 자세를 갖고 갈 거니까 뭐 내년 중반기까지는 달러가 강세를 지키겠죠. 더 얼마나 더 올라갈 거는 모르겠지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리고 한국은 좀 지켜봐야 돼요. 뭐가 망가질 것 같은 느낌이 좀 몇 개가 그 과목이 안전할 때까지. 어떤 부분을 좀 불안하게 보시나요? 그게 바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그 외국인들의 시각에서. 외국인들의 시각이 아니죠. 아, 그래요? 한국 증권사들 분들하고 얘기하면 다 나오는 말인데 다 각자 걱정하시는 게 많던데 제가 뭐 일일이 여기서 뭐 그걸 다 공개할 필요는 없고. 알겠습니다. 뭐 한국은 뭐 가계 부채 문제부터 부채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죠. 한국은행 총재부터. 하여튼. 네. 아니, 그렇죠. 그 얘기는 저도 읽었어요. 이거는 미국 사람들만의 걱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를 못 올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던데. 네.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동안 유동성을 너무 많이 풀다 보니까. 망가질 건 망가져야 된다는 사회에서 자란 미국이란 나라에서 산 제가 한국의 방식을 어떻게 뭐 판단하기는 싫지만 보면은 좀 무너지고 망가지고 고쳐야 될 게 남아 있으니까 한국 환율은 좀 더 약해지는 방향밖에 안 보인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주식을 뭐 아까 뭐 40%로 줄이셨다고 하고 우리도 뭐 6대 4나 아니면 4대 4대 2 정도로 가져가야 된다. 이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신 건가요? 한국 시장도? 한국 시장은 저는 안 갖고 있죠. 한국 주식은. 저는 한국 주식 아까 말씀 주신 게 맞는 게 불경기 생기면은 그때 한국 환율이 약하고 한국 주식에 싸지니까 그때 사요. 저는 한국 주식은 경제 회복할 때쯤 그때 한 6개월 사면은 다예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침체 빠지고 회복되는 그 시점에 한국 주식을 매수한다. 왜냐면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한국 분들이 뭐 시클리컬한 거 맞고 환율도 깨지고 그럼 그때 한 6개월 1년 사면은 끝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 쉽게 그냥 다 그 얘기해 주시니까 이 책에도 나오는데 죄송하지만 한국의 주식의 문제는 그거죠. 그러니까 한국만이 아니라 미국 같이 주식을 사면은 그 주식 회사의 이익을 투자가들한테 나눠주는 나라가 미국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는데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 이머징 나라들, 이머징 국가들, 이머징 국가들은 그게 약해요. 알겠습니다. 근데 참 그 말씀하시니까 그 워낙 지금 우리도 지금 한국 금리도 미국하고 2%대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미국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도 있고 그러한 고금리에서 그러한 신흥국들 한국을 포함한 이런 신흥국들 쪽에서 뭔가 경제 위기 같은 이런 일들이 터지지 않겠냐 미국의 어떤 그런 고금리 정책에 의해서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게 좀 합리적인 생각인가요? 네, 신흥국은 벌써 많이 깨져서 안 뜨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남미는 남미대로 또 정치 문제가 많았고 중국이 문제 있고 이스턴 유럽 유크레인 문제가 있고 지금 신흥국은 지금 그 2000년도부터 2010년도에 쫙 올랐다가 지금 13년 그 후로 13년은 진짜로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렇죠. 달러도 세고 나라마다 자기의 문제가 있고 이제 다 남미가 다 깨지더니 이제 중국이 깨지고 뭐 유크레인 뭐 이스턴 유럽도 좀 흐물하고 폴란드 뭐 안 좋고 그 지금 신흥국인 아예
다음 회복할 때 저는 신흥국이 좋을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저는 카마레리를 꼭 갖고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길게 10년. 불경이 생기면은. 그럼 카마레리가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뭐 food, 음식, 그 농산물, 금, 뭐 은, 쇠, 덩어리, 기름 이렇게. 근데 이 음식 같은 거는 주식으로 표현이 안 돼요. 다른 건 주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러면 나라를 사야 되면 라틴 아메리카, 이스턴 유럽 사야 돼요. 자원 국가들. 근데 그게 아프리카. 근데 지금은 너무 문제가 많잖아요. 아프리카도 그렇죠. 굳이 뭐 나이지리아, 사우스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렇게 표현이 안 돼. 그러니까 주식으로 표현이 안 돼서 그 agriculture는 어떻게 사야 될지 고민하고 있어요. 진짜 그 말씀하시니까 또 하나 떠오르는 게 우리가 이제 최근 10년을 보면은 미국 증시가 가장 우상향으로 많이 올랐잖아요. 한국은 오르락 내리다 다시 또 내리고 이 박스권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근데 앞으로의 이게 이제 좀 긴 단위로 보면은 그 이전 2008년 이전에 미국 증시 이 차트를 보면은 이 한국 증시, 그러니까 신흥국 증시가 더 좋았다. 뭐 이런 표현도 하더라고요. 2000에서 2010년. 예. 그래서 요 랠리가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은 10년간은 예를 들어서 신흥국이 더 증시가 좋을 것이다. 이런 예상하시는 분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지오폴리틱을 지켜보면서 조심히는 신흥국을 투자하고 싶은 이유가 두 가지. 싸고 agriculture, commodity가 다 그쪽에 가 있어요. 둘째 이유.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환율. 달러가 이제 약해지면 그쪽이 이제 이익을 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일 걱정되는 게 이제 그 전 세계가 그 나눠지고 있잖아요. 뭐 중국, 러시아, 뭐 미국. 근데 남미는 살짝 미국에서 벗어나서 뭐 중국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나고. 브릭스라고 해서. 네, 브릭스의 그 멤버가 4가지 나라인데 다른 나라들이 다 조인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뭐 사우스 아프리카 뭐 난 그 브릭스 포메이션이 걱정돼요. 다 미국을 싫어하는 나라들이 모이는 그리고 거죠. 자원 국가들이고. 그래서 그게 좀 걱정스러운데 그래서 저는 카마레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상품. 네. 알겠습니다. 자, 이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 한번 해주시죠. 근데 이거는 뭐 그 어떻게 말하지? 너무 증권사에서 일하시는 분은 재미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냥 일반인 분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윤재성의 월가의 투자책 저자시죠? 윤재성 CIO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임수열입니다. 이번에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8.15 모니터 가족분들이 하나증권 신규 계좌를 개설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요,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3만 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혜택은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8.15 머니쇼 초청 받으실 수 있는 초청권입니다. 8.15 머니쇼는 특별한 강사진들에 의해 진행되는 프리미엄 세미나로 매회 500분을 초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수점 주식 혜택을 드릴 거고요. 하나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제 혜택 받는 방법 알려드리죠. 영상 하단부 더보기란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주식으로 하나 되다.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